가을 바람이 한영궁궐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눅눅한 안개가 마당 위로 내려앉아 아침 해를 가렸습니다. 양 씨는 작은 숨을 고르고 문지방에 섰습니다. 옅은 회색 장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 왕에게 하례를 올린 뒤라 어깨가 기분 좋게 긴장되어 있었지요. 그녀는 궁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미미한 신분, 기대받지 못한 존재, 그러나 누구보다 명민한 눈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양 씨,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치녀 하나가 다가오며 작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저 예를 갖추었을 뿐이어요. 양 씨는 조심스레 답하고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섬세했습니다. 마치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동시에 무엇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지요. 이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곧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양 씨는 원래 궁 밖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세는 넉넉하지 않은 데다 양반이라 불리기엔 미묘하게 모자란 집안.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은 누구 못지않게 했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재능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재능이 여인을 살리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개는 남의 시기나 권력의 눈에 걸려들기 쉬웠습니다. 젊은 연산군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말했습니다. 너는 묘한 눈을 가졌구나. 전하의 뜻이 하면 무엇이든 따르겠사옵니다. 양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맴돌다 양 씨의 턱 아래에 닿을 듯 말 듯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 양 씨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후궁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심스러웠지요. 왕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나는 내 자리를 잊지 말아야지. 어머니가 생전에 늘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딸아, 사람보다 말이 무섭고 말보다 권력이 무섭단다. 그녀는 낮은 신분을 이유로 멸시받은 적도 있었지만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의 정치 싸움과 궁중의 질투 사이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녀가 연산군의 아이를 가진 날, 궁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늘어나고 뒷말이 많아지고 방 안에서의 속삭임이 길어졌습니다. 양 씨께서 전하의 아이를, 이제 큰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양 씨는 조용히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그 약속이 그녀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궁의 담장은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양 씨의 이름을 역사 속 비극의 서막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양 씨가 아이를 가진 이후 전하 주변에서는 미묘한 힘의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연산군의 생모는 이미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사건은 조정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왕의 마음엔 더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런 왕 앞에 새로운 생모가 나타나는 것. 이는 단순히 후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균열을 불러왔습니다. 양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조용히 살고자 해도 태어날 아이가 결코 조용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궁중에서는 대신들 사이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양 씨의 소생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 기존 공신 세력이 흔들릴 수도 있다. 연산군은 어느 밤 양 씨를 찾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렸고 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양 씨, 전하, 궁이 시끄럽다. 모두 그대와 아이 이야기뿐이다. 소첩이 누를 끼쳤사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하지만 이상하다. 모든 것이 나를 흔든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듯하면서도 공허했습니다. 양 씨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훌륭한 왕이시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어머니를 죽인 조정을 용서해야 하는가? 전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실 분이옵니다. 연산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오래 잡지 못했습니다. 왕의 내면엔 항상 두려움과 분노가 함께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궁 밖의 정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신하들은 양 씨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피하고자 했지만 피한다 해서 멈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양 씨는 친정의 석갈의 아래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조차 조정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정마저 조정의 감시 아래 흔들리고 있었지요. 양 씨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고 싶다. 그러나 왕을 흔들고 싶진 않다. 이 두 바람을 모두 이룰 수 있을까?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그녀의 이마엔 잔잔한 땀이 맺혔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를 낳은 날
궁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거센 바람이 마당에 떨어진 잎을 몰아세웠습니다. 양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 작은 호흡, 가늘게 움찔거리는 손가락, 모든 것이 소중했지요.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모진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며 조정을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 씨의 친정도 함께 휘말렸습니다. 그녀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 감시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양 씨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양 씨, 전하, 무슨 일이옵니까? 조정이 그대를 의심하고 있다. 소첩이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들은 그대가 어머니 사건과 관련이 있다 말한다. 양 씨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터무니없는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정세가 불안할 때 이유 없는 비난은 언제든 누군가를 덮칠 수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사옵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지킬 힘이 없다. 왕이 그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너진 듯 내려가 있었지요. 양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제 목숨이야 잃을 수 있어도 아이는 지켜야 하옵니다. 아이, 그렇다. 아이. 그 순간 연산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림은 곧 분노와 두려움에 잠식되었습니다. 양 씨를 둘러싼 모함과 정치적 압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낮은 신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말은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녀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상궁들이 아씨를 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괜찮아요. 흔한 일이지요. 아씨, 정말. 양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에는 조용한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짧게 남았지만 그 여파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양 씨는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의 감시와 대신들의 모함은 그녀의 숨통을 점점 조였고 아이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궁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하께 청을 올리겠어요. 아씨,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오. 양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을 직접 만나기 위해 수차례 청을 올렸고 조정 대신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고 모든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산군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양씨, 그대가 억울하다 말하는 소문이 들려왔다. 전하,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옵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왕은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한꺼번에 얽힌 눈빛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속였다.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대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양 씨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아닌 이들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저는 다만 아이와 전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 말은 왕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미 너무 깊이 상처받은 뒤였습니다. 그 후로 양 씨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녀들과 상궁들이 그녀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겼습니다. 작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희망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희망이었습니다. 조정에는 이미 양 씨의 목숨을 겨냥한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밤하늘을 휘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양 씨는 결국 포도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후궁이 포도청, 포졸에게 끌려가는 장면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차가운 돌바닥을 밟을 때조차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 한 가지는 끝까지 잊지 말자. 형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어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집행관이 그녀의 손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죄를 뉘우치시오.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사관은 짧게 적었습니다. 케빈 양 씨, 죽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음. 그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거의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줄이 목에 감기는 순간 양 씨의 마지막 시선은 먼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부디 건강히 자라거라. 전하, 부디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조선 역사상 단 한 번 후궁에게 내려진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억울함도, 모함도, 진실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 한 줄, 교수형.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연산군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폭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지요. 아이 역시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후세는 말했습니다. 케빈 양 씨는 죄가 없었다. 그녀는 희생이었다. 양 씨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오래된 상처가 되었습니다. 바람은 다시 궁궐의 처마 끝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작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던 한 여인, 그러나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진 이름. 그 여인의 마지막 평정은 역사가 기억해야 할 조용한 용기였습니다.